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저는 최근 재혼한 남자입니다. 흔히들 말하듯이 똥차에서 벤츠로 갈아탄 장본인이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과거 전 부인이 바람난 사건에 대한 폭로라고나 할까요? 전 부인한테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한테까지 찬밥 취급당하고 헤어졌었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매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라는 작자는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후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남편에게 버려진 데다가 저희 남매를 홀로 키우느라 애를 먹었었죠. 저는 늘 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확고한 신념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누군가와 사귀거나 결혼하게 되면 절대 바람을 피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만을 바라보기로요. 그래서 저는 연애를 할 때마다 언제나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했답니다. 전 부인인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와 저희 전 아내가 어떻게 만났냐면요. 저는 아내와 회사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아내를 처음 회사에서 본 그 순간 반했습니다. 일주일가량 아내 주변만 뱅뱅 맴돌다가 고백했고 성공했죠. 처음에는 비밀 연애였으나 직장 동료들에게 들킨 이후 저희 회사 공식 커플 1호가 되었습니다. 공식 커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른 동료들 중에서도 사내 연애를 한 사람이 몇몇 있었지만 저와 저의 아내처럼 결혼한 경우는 단 한 케이스도 없었어요. 성훈씨, 여진씨 어떤 점이 좋아서 사귀는 거야? 그냥 예쁘고 착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여진이가. 어머, 로맨틱하다. 여진씨 좋겠네. 원래 여자는 자기 좋아하는 남자 만나서 사랑받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그렇게 3년 넘게 사귀던 저희는 결국에는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죠. 결혼한 이후로는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저희 부부를 보고 다들 인꼬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서로 바람도 많이 피고 세컨드가 있다거나 혹은 몇 번씩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죠. 저희 부부는 항상 잘 지냈거든요. 저희는 광고업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빠의 부재로 전혀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저는 늘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희가 다니던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었고 저는 저의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해서 좀 더 큰 기업에 좋은 자리가 났을 때 뽑혀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아내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주말 부부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죠. 저는 아내가 저와 결혼도 했으니 아이 낳고 살면서 일은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회유해 보았지만 아내는 비록 본인이 결혼은 했어도 자기 자신의 커리어는 지키고 싶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저도. 자기야, 정말로 이직할 거야? 그치. 아무래도 연봉이 훨씬 더 높으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고. 자기가 좀만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때 제 아내는 많이 서운해했지만 저의 선택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래서 저와 아내는 저의 이직 전 매일매일을 뜨겁게 보냈답니다. 한 번 하면 4~5시간은 쉴 틈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난리를 쳤고 항상 다음날 아침이면 허리가 아파서 일하기가 힘들 정도였죠. 그렇게 뜨겁게 지냈지만 아내는 일을 오래 하고 싶다는 이유로 아이를 가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피임만은 철저히 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피임도 어쩌면 저와 아이를 가질 정도로 저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랬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일은 핑계였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는 회사를 이직하면서 회사 근처로 투룸을 얻어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대신 저희는 영상통화도 하는 등 서로 먼 거리에 있는 그리움을 풀었죠. 자기야, 언제 올 거야? 이번 주 주말에 놀러 가자. 괜찮아? 그럼 우리 이쁜 자기 보러 내가 달려가야지. 자기 생각하니까 나 못 참겠어. 지금 바로 날아갈까? 자기야, 뭐 잊은 거 없어? 저희는 이렇게 전화통화를 자주 했었어요. 저는 주말에 집에서 조용히 쉬는 걸 좋아하는 소위 집돌이였지만 주말 부부가 된 이후부터는 저희 아내와 주말밖에 만나지 않다 보니 제 집돌이 생활을 반납하고서라도 아내와 추억을 쌓으려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로 그런 사람한테 제 휴식 시간을 준 게 너무 아깝네요. 왜 전 부인에 대해 이렇게 안 좋게 말하는지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새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갔죠.
하지만 주말 부부 생활이 길어질수록 아내와는 연락이 되는 빈도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또한 저의 생일이 주말이었는데도 그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만나지 못한 적도 있었죠. 당연히 저희 둘 다 서운해했었죠. 이렇게 만나는데 지장이 생기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어쩌다 연락을 해도 아내는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고,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 하나만 믿고 아내를 바보같이 기다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딱히 연락을 재촉하지도 않았고요. 우리 자기는 나밖에 모르는 내 여자니까 라고 혼자서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변했다는 느낌을 아예 못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징조가 있기는 있었어요. 주말마다 아내를 만나면 저는 흥분해서 막 불끈불끈 하는데 아내는 그저 귀찮다, 힘들다는 말만 반복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었답니다. 자기야, 우리 오랜만인데 자기는 나 싫어? 응? 좀 저리 좀 가. 귀찮아 죽겠네. 나도 좀 쉬자, 응? 피곤해. 나 먼저 잘게. 또 다른 징조로는 장인 장모께서 원래는 가면 매우 반겨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핀잔만 주더라고요. 자네, 남자가 돼가지고 술도 왜 이렇게 못 먹나? 내 친구 사위는 내 친구랑 낚시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는데, 응? 자네는 너무 재미가 없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네는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내가 사람 밥을 먹이는 건지 돼지 밥을 먹이는 건지. 제가 그런가요? 그러나 원래 저희 장인 장모께서는 정말로 너무나도 저에게 잘해주시던 소위 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제 생일이라 하면 한과를 만들어주고 아내 집에 아내와 함께 방문하면 용돈을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는 정말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 역시 장모님을 믿고 따랐고 장모님께 잘해드리려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장모님 생신 때에는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호캉스도 시켜드렸었죠. 장모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번 생신 준비는 작년보다 일부러 더 크게 준비해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고마워. 이런 것도 다 해주고. 내가 친구들한테 우리 사위 얘기할 때마다 기가 팍 산다니까. 이렇게 좋은 사이였다 보니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니까 더욱더 장모님의 변한 행동들이 너무나 매몰차게 느껴졌던 거죠. 처음에는 저는 제가 느끼는 찬밥 취급이 제 기분 탓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러한 상황이 5개월씩이나 이어지니 저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몰라서 쩔쩔매기만 했죠.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아내가 있는 집에 몰래 서프라이즈를 해주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관계 개선이 절실했었거든요. 서프라이즈인 만큼 아내가 갖고 싶어 했던 스타벅스 신년 다이어리, 그리고 아내가 또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와 초를 사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2주 만에 찾아온 집은 정말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썩은 배달 음식들, 휴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렁각시 마냥 방 안의 쓰레기들을 전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섬주섬 쓰레기 정리하고 설거지 및 음식물 쓰레기도 다 정리해서 치우는 등. 네, 정말 호구 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정신없이 방을 치우던 도중 문 밖에서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당황한 저는 제 신발을 들고 급히 옷장 안으로 숨었습니다. 왔구나. 나 보면 좋아하겠지? 그런데 제 귀에 들린 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뭐야, 손님이 왔나? 올 사람이 없을 텐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순간 저는 처음 본 남자와 제 아내가 다정하게 손잡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곧이어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낯선 남자와 상스러운 짓을 하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둘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걔 오늘은 안 오는 거 확실해? 응? 맞아. 확실히 안 와. 걱정 마, 자기야. 이혼 빨리 해. 걔 능력 좀 되잖아. 빼먹을 수 있는 건 다 빼먹고 이혼해야 돼. 알았지? 그럼. 그러고 나서 둘은 정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저를 비웃는 대화에 저는 아연실색했고 이어지는 정사 장면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랑 할 때는 내지도 않던 신음을 마구 질러가면서 낯선 남자를 부둥켜 안고 좋아했고
낯선 남자는 라스베가스 찍고 우주로 가자는 둥 난리를 치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 자기야, 더 세게 해줄래? 그래, 더 해줄게. 더 소리 질러봐. 오빠라고 불러봐.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옷장 문을 뚫고 뛰쳐나가 난리를 쳤습니다. 야, 이 자식아! 뭐야, 집에 있었어? 당신 남편? 그 낯선 남자가 저를 쳐다볼 때 저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고 결국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저 여자 남편이다. 남의 여자 끌어안고 그 짓거리 하니까 좋냐?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래? 그러나 아내의 대답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일단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그치만 당신이 회사를 옮기면서 나는 너무 외로웠어. 그러니까... 그런데 낯선 남자가 아내의 말을 가로막고 얘기하더랍니다. 야, 네가 빌 필요 없어. 야, 너 남편이랍시고 아내 냅두고 너야말로 바람 피고 다녔던 거 아니야? 우리 여진이가 너 싫대 이제. 너 같은 거 보기도 싫다 그랬어. 여진아 아니야? 야, 너 잘 만났다. 너 뭐 능력 좀 있는 거 빼고는 키도 뭐 별로 안 크고 외모도 별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 자식아. 좋은 말로 할 때 여진이한테서 꺼져. 꺼져. 막무가내로 꺼져라고 꽥꽥대는 아나무인인 그놈을 보고 저는 황당했습니다. 바람을 펴놓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상대방 보고 꺼지라고 하는지 정말로 배운 것 하나 없는 상식 없는 놈이라는 게 딱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인연 끝내자. 사실 나 더 이상 너 안 좋아해. 그래 맞아, 꺼져 그냥. 저는 그때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일단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우리의 추억들은 다 버린 건지, 어떻게 나를 놔두고 바람을 필 수가 있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불렀으나 못 들은 척 빠르게 뛰어나갔어요. 한참을 그렇게 달렸습니다. 처절하게 울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필 나인지,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온 건지,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 제 인생의 장면이 돼버린 현실 속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내와 결국 카페에서 그 남자까지 셋이 만났고,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듯이 주었고, 옆에 그 남자는 저를 회유하는 말투를 쓰면서 살살 협박했습니다.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에 피가 날 때까지 꽉 깨문 채로 한참을 있다가 준비해온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심지어 이혼 과정조차 충격적인 사건들만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저와 이혼을 요구하면서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쌍방과실이에요. 저 사람이 먼저 저를 소홀히 대하고 방치했어요. 맞아요, 맞아. 애초에 바람을 피게 된 계기도 저 남자 때문이라고요. 다 저 사람 탓이에요. 그나마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서 돈을 주지는 않았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도 두둑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내의 그 짓거리를 한 걸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그놈과 제 전 아내는 마치 흡혈귀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전생에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 아닐까 한참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제가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빼먹으려고 안다라는 게 눈에 너무 보여서 저는 전 아내에게 너무나도 크게 실망했고 제 사랑도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봐. 나라라도 팔아먹었나? 야, 바보야. 그거 너 잘못 아니야. 여진 그년 잘못이지.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 야, 솔직히 미친 거 아니야? 걔네 둘 다 어떻게 바람을 펴놓고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게다가 상훈이가 얼마나 여진이 그년한테 잘해줬는데. 와, 진짜 상훈아. 걔네는 분명히 너한테 이런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벌을 받을 거야. 인과응보라고. 원래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게다가 그렇게 바람 펴서 사랑한 것부터가 정상이 아닌데 저 관계가 오래 갈 리도 없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너 인생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건 어때? 이렇게 친구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은 정말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또한 저는 매우 날카로운 성격으로 바뀌어 버렸고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저 혼자 마음의 벽을 쳐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거죠. 이혼한 후 저는 정말이지 폐인이 돼버렸습니다. 집에 가끔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제가 어질러 놓은 것들을 치워주고 가면서 욕 한 번 안 하고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폐인처럼 보였나 봐요. 술 없이는 맨정신으로 있는 게 힘들 지경이었어요. 그 와중에 아내는 그 남자와 혼인식을 올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고 싶어. 난 아직도 널 좋아하는데 너는 결국 그 남자와 결혼을 했구나. 정말 살기가 너무 싫어. 처음에는 너무 슬프고 전 아내가 보고 싶었으나 날이 갈수록 화가 났습니다. 또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만이 강렬해졌습니다. 아내와 찍었었던 사진들을 불태우고 아내가 선물해준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었죠. 그렇게 폐인으로 며칠을 있다 보니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가혹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그딴 년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마음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다니고 있었던 회사 역시 때려쳤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굴고 있었다고 느껴져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모든 과거의 기억을 잊고 마음 정리를 하기 위해 나홀로 외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관광 코스 및 대중교통 이용법, 간단한 회화 준비 등을 하고 가게 되었죠. 목적지는 베트남으로 정했습니다. 굳이 베트남으로 장소를 정한 이유는 제가 쌀국수를 엄청 좋아하는데 현지에서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 딱 이 이유 하나였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준비들을 다 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 막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세련된 차림의 여자가 등장하더라고요. 어머, 그쪽도 베트남 가시나 봐요? 어떤 처음 보는 여자가 저에게 친절하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몰차게 그녀를 대했죠. 무슨 상관이세요? 어머,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성함은? 저는 처음에 그 여자를 마주쳤을 때 까만 코트에 까만 선글라스,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저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어서 그런 건지도 몰라요. 저는 처음에는 그 여자를 쌀쌀맞게 대했지만 그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부침성 좋게 말을 걸며 친근한 척하는 그 여자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게다가 비행기 바로 옆자리였던 운명적인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쌀국수를 둘 다 좋아했고 현지에서 같이 쌀국수를 먹으면서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둘 다 멋생 멋사에 맛생 맛사여서 같이 카페에서 대화를 주고받다 할 말이 없으면 슬며시 유튜브를 켜서 패션 하울을 보면서 영상 속 옷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죠. 오, 영어 써있는 바지 괜찮다. 그래? 그거 말고도 이번 땡땡 브랜드 신상 중에 난 이게 맘에 들더라. 디자이너 땡땡이 맘 크게 먹고 땡땡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만든 티셔츠 있잖아. 하나 살까 고민 중인데 자기 생각은 어때? 전 아내는 옷에 관심이 없고 쇼핑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저와 인천공항에서 만난 그녀는 정반대였어요. 저처럼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는 3-4간씩이나 쇼핑몰을 구석구석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안 힘들었죠. 취미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똥차에서 벤츠로 갈아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폐인이 되고 다니던 회사조차 그만두었었던 저는 창업을 결심했으나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을까 하고 여자친구가 된 그녀에게 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창업 얘기를 한 그날 저녁,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부자들만 산다는 성북동의 고급 빌라, 넓은 대리석 바닥과 집안 곳곳 놓여있는 값비싼 장식품들 및 미술품들. 제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신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굉장한 분들이셨어요. 어머님의 경우 명문대 미대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미술관을 운영 중이고 작품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스카이대학 정외과 출신으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정계의 인물들과의 인맥까지 있으신 대단한 분이었어요.
여자친구 집에서 초대된 그날, 여자친구가 아버님께 애교를 부리며 저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빠, 우리 자기 되게 잘생겼지? 이번에 창업한대. 멋있지 않아? 아빠 미래에 성공할 우리 자기한테 투자해볼 생각 없어? 아버님은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는 선뜻 창업 자금을 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감사했고 저는 이 자원을 계기로 아버님과 매우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들도 아버님을 통해서 소개받게 되었어요. 제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은 단순 행운 그 이상이었어요.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였고 저는 셀럽 파티 같은 것에도 종종 아내와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또한 제가 차린 회사는 광고 회사였는데 광고 영상을 만들 때 아버님이 아는 연예인 출신인 지인분을 소개해 주셔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그분을 섭외하였던 적도 있고요. 저희 회사는 특히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한 광고 회사여서 정부 부처,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나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광고 제안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건 역시 아버님이 도와주셔서 수많은 주문관들과 소개받고 그들이 요구하는 광고물을 만들어주곤 했어요. 자네, 소개해줄게. 여기는 나랑 꾸준히 인연이 있었던 한 과장, 또 여기는 내 친구 강 주문관.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듣고 왔어요. 회사 소개랑 포트폴리오 인상적이던데요. 게다가 듣던 대로 미남이시네.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저희 부서의 경우 매년 꾸준히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쪽 회사랑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고 싶은 광고 과업이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어디? 아버님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제 사업을 도와주셨는데 미대 출신이신 만큼 명문대 미대를 나올 믿을만한 디자이너들을 많이 소개시켜주시고 저희 회사에 입사하도록 도와주셨어요. 또한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저는 과거에 카카오톡 비즈보드, 유튜브,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 같은 온라인 광고 쪽에서만 일해봐서 종합 광고 회사를 설립할 만큼 리플렛 같은 디자인 홍보물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했는데 저는 그 기초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저에게 미술 쪽에 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네요. 리플렛은 4단 대문 접지, 병풍 접지, 3단 6면 등의 종류가 있어. 제작 기간은 디자인만 하는 경우 4에서 7일이 걸리고 마크업의 경우 지금 내가 준 디자인 단가표에 50% 정도 또는 그 이상 붙여야 이윤이 남을 거야. 여기 리플렛의 경우 이 광고주가 4단 대문 접지를 요구하는구나. 그러면 견적서에는 8페이지라고 명시해 놓아야지. 건이나 식이 아니라. 이렇게 저에게 디자인 홍보물에 대한 많은 기초 상식을 알려주셨답니다. 디자인물뿐만 아니라 영상물에 대해서도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영상은 모션의 경우 2분짜리가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모션 광고건이 들어왔을 때는 자네는 잘 생각해서 행동해야 돼. 과연 이 과업을 회사가 맡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회사에는 영상을 만들 인력이 부족하니까 외주를 써야겠지? 내가 잘 아는 영상 전문가 친구 소개시켜줄게. 그쪽에서 외주 돌리면 될 거야 아마도. 그래도 앞으로를 위해서 영상 제작자들은 몇 명 데리고 와. 자네 회사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많은 지식을 주셨고 저는 정말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워낙에 미술 쪽하고는 거리가 먼 저여서 처음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노력하니 점점 아는 것도 많아지고 저에게 들어오는 디자인 또는 영상물 광고건도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제 현재 아내를 만난 이후로는 정말로 제가 인복도 많고 정말 복이 터진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 현재 부인은 그녀의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다 저의 인생에 항상 지금까지 도움만 주신 사람들이네요. 저는 그들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코피 터질 때까지 저의 노력을 100%도 아닌 120%로 또는 그 이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우 노력했답니다. 초반 1년은 힘들었지만 노력한 만큼 보답이 있더라고요. 약 1년 뒤 저희 회사는 놀라울 만큼 매출 흑자를 찍었어요. 또한 제 인맥은 점점 늘어났고요. 광고 제안의 경우 한번 과업 의뢰를 했던 주문관분이 다시 다음 해에 예산이 있거나 하면 또 저희 회사에 광고를 맡기기도 해서 광고건은 끊길 걱정 없이 꾸준하게 들어왔고요.
저희에게 1억이 넘는 계약건을 의뢰하는 광고주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서현씨, 이번 달 매출이 저번 달 매출보다 더 많은데 축하해. 월급 올려줄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번에 행안부 쪽에서 저희와 5억짜리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연간 용역을 썼었는데 저희 회사 납품 물품을 보고 반해서 바로 제안이 들어왔어요. 대박이죠? 저희 다 돈방석 앉게 생겼다니까요. 보건복지부 땡땡과에서는 아예 광고를 저희한테 맡길 거래요. 연간 계약 맺기로 했습니다. 그 주문관 착하시기도 하고 관리 전화 잘 해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우리 회사 이번 계약건도 큰 거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회식 한번 할까요? 사장님은 어떠세요? 오랜만에 저희끼리 뭉쳐봐요 한번. 저희 회사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냐면 정부 부처 쪽에서 저희 회사 이름만 대면 모르는 주문관 및 담당자들이 없을 정도였죠. 저희 회사가 잘 나가면서 해야 하는 과업이 많아져서 디자이너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도 꽤나 많았어요. 납품 기한이 빠듯해서 디자이너들이 새벽 3시까지 새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도 다들 열정이 넘쳐서 다음 날에는 정시에 출근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사장님 기대에 부응하겠다면서. 이번에 성동구청 음식물 폐기 감량 홍보 영상하고 포스터 어떻게 됐어? 아, 그리고 포스터의 경우 사이즈 베리에이션 추가 요청이 있던데 그건 제대로 되고 있어? 네, 사장님. 오늘 안으로 납품 예정입니다. 수고했어요. 오늘은 칼퇴하고 내일 완료 사업 계획서만 써요. 저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제 여자친구에게도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어요. 저에겐 한 가지 소원이자 꿈이 있었어요. 제 여자친구에 대한 꿈이었는데 저는 제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멋지게 되어서 제 여자친구에게 멋지게 고백하고 싶었거든요. 약 2년 뒤, 저는 여자친구에게 정말 제가 계획했던 것처럼 멋지게 고백했고 저희 둘은 결혼에 골인 성공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제가 창업에 성공하고 지금 아내와 결혼한 후부터는 모든 게 다 잘 풀렸고 저는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전 아내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답니다. 이게 아마 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부분일 거예요. 전 아내의 연락이 드디어 왔습니다. 잘 지내냐는 물음과 함께 한 번만 만나달라는 요청을 하더라고요. 여보,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우리 언제 한번 볼래? 창업 성공했다며 우연히 들었어. 축하해. 저는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화가 나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이 씨발, 너 사람 갖고 노냐? 왜 내가 성공하니까 뭐라도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다 알거든? 두 번은 안 당해. 너랑 만나느니 평생 혼자 살지. 다시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해버린다.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잠깐만 여보. 잠깐만 끊지 마봐. 뚝.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전 아내는 지지 않는 태양이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5번 이상씩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가 발신자 차단을 하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회사 건물 앞으로 손수 만든 도시락을 가져왔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자기 생각해서 내가 도시락 싸왔어. 당신 내가 만든 도시락 좋아했잖아.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또다시 빡쳐서 도시락을 받아서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라고 했잖아. 너 대체 몇 번째야? 왜 네 남편이 잘 못해주니? 이제 와서 나를 찾는 이유가 뭔데? 솔직히 말해봐. 돈이지? 아님 뭐야? 나는 네가 이혼할 때 네가 쌍방과실로 하자는 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래놓고 이제 와서? 너 뭐하는 년이냐?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리고 네 지금 아내 완전 성게 아니야? 새빨간 립스틱 바르고 다니는 것도 웃겨 죽겠어. 지가 무슨 연예인인 줄 아는 거 아니야? 걔 어디 고쳤대? 야, 너 미쳤냐? 너가 뭔데 감히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해? 너 같은 거보다 훨씬 더 멋지고 예쁜 우리 아내한테 안 되겠다. 야, 너 명예훼손에다가 스토킹으로 신고해버리기 전에 썩 꺼져. 그렇게 도시락을 던져버리니까 그 여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얼마간은 잠잠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도 다들 쑥덕거리고 사실 진짜 쪽팔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직원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러니 직원들도 저의 사정을 알고 다들 전 아내를 욕했죠.
전 아내가 막무가내로 사무실로 찾아올 때마다 직원들이 그를 내쫓았어요. 아, 이 아줌마 또 왔네. 아니, 가시라니까요.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원 씨랑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미친 거 아닌가? 아, 그쪽 어떤 상황이고 저희 사장님이랑 어떤 관계인지 저희 다 알아요. 저희 회유할 생각하지 말고 그쪽 갈 길이나 가세요. 제발 여기 그만 오시고요. 사실 알아보니 전 아내는 그 남자와 결혼한 이후 그 남자가 과거에 자기처럼 바람을 펴서 저처럼 폐인이 된 상태였던 겁니다. 의지할 데가 없고 제가 만만하니 저를 찾은 것이었죠. 그 남자 좀 이상하긴 했었는데 알고 보니 좀 잘생긴 얼굴을 이용해서 여자를 필요할 때만 써먹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쓰레기였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플레이보이였던 거죠. 그걸 알고 아내와 저는 낄낄대고 비웃었습니다. 자기야, 그거 알아? 그 여진이 그애 바람 맞았다 그러더라? 어머, 정말? 인과응보네. 본인이 그렇게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결국 본인이 그걸 다 돌려받은 거네. 자기야, 그런 이상한 여자 신경 쓰지 마. 솔직히 자기가 어디가 어때서 그 여자가 자기를 찬 건지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 그런데 어쩌다 보니 대놓고 그 전 아내 앞에서 비웃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아내의 생일이었던 12월 1일이었죠. 아내와 함께 강남의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샤넬백 신상 한정판을 갖고 싶다는 아내를 위해 한정판이 백화점에 입고되는 날에 맞춰서 예약까지 미리 하고 갔죠. 워낙에 쇼핑을 좋아하던 아내는 신나서 아이처럼 저와 백화점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반클리프 땡땡땡. 이번에 새로운 컬러로 나왔네. 이건 내 거야. 내 거라는 삘이 온다고. 자기야, 나 이거 사줘라. 응? 오늘 자기 생일인데 원하는 거 다 사줄게. 말만 해. 거기서 또다시 전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황이 너무나도 우스워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전부인이었던 사람, 샤넬백 스몰 사이즈도 사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전 아내를 냅두고 바람을 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쩐지 그날은 둘이서 백화점을 왔더라고요. 옆에 남편이라는 사람을 박박 바가지를 긁고 있는 모습을 저희 부부가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 자기야, 걔네 아냐? 맞아. 전현 오랜만에 보네. 와, 진짜 뻔뻔한 건 여전하네. 엥? 쟤네 지금 샤넬... 와, 저 제일 싼 사이즈 백도 못 사서 저 난리를 치네? 어디 한번 맛 좀 보여줄까 우리? 제 아내는 갑자기 그 부부에게 성큼성큼 제 팔짱을 끼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머, 자기야, 나 생일 선물로 이거 클래식 큰 사이즈로 사줘. 자기 일시불로 되지. 그리고 여기 이 클로버 목걸이 제일 큰 사이즈로 사줘.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현재 아내가 말하는 걸 멍하니 듣고 있던 저는 겨우 눈치를 채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자기 생일인데 다 사줘야지. 저희 이 가방 일시불로 살게요. 그리고 이 목걸이 제일 큰 사이즈로요. 계산해 주시겠어요? 현재 아내는 더 심하게 나갔습니다. 어머, 자기야, 쟤네 거진가 봐. 샤넬 작은 사이즈 백도 못 사나 보네? 진짜 불쌍하다. 저와 제 아내는 깔깔대며 대놓고 비웃기 시작했고 저를 쳐다본 전 부인은 화들짝 놀라 얼굴이 새빨개져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빨리. 어머, 어딜 도망가? 야, 니네 남편은 이것도 못 사냐? 야, 너 남편 바람 피고 다니는 것도 다 알아. 다 돌려받았네 결국? 어쩔 거야 이제? 심지어 한술 더 떠서 전 부인과 외도를 저지른 현재 그녀의 남편인 작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네가 그 백 갖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 왜 내가 그걸 사줘야 되는데? 아, 맞아. 저기요. 그쪽 창업 성공하셨던데 되게 축하드려요. 얘가 저보고 그쪽처럼 창업하라고 최근에 바가지를 박박 긁어서 너 다시 네 전 남편한테 돌아가라. 아, 맞다. 이제 가지도 못하지? 그때 씩씩대던 전 부인이 갑자기 제 아내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더라고요. 니까짓 게 뭔데 날 놀려? 죽고 싶어? 그런데 정말 우습게도 전 아내는 저의 아내에게 바로 졌습니다. 사실 제 현재 아내의 키가 꽤 크거든요. 171cm인데 제 아내는 고작 160cm 초반이라 아무래도 덩치 차이가 나다 보니 싸움이 붙으니까 전 아내가 현재 아내에게 밀려서 역으로 머리채를 잡히고 제 아내가 그 여자의 머리를 책상에 밀어붙였죠. 쾅! 아, 잘못했어요.
별것도 아니면서 웃겨 죽겠네. 너 운동도 못하지? 전 아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급하게 도망가려고 뻘뻘대더라고요. 결국 전 아내는 도망쳤고 저희 부부는 서로를 보다가 결국 웃었네요. 자기야, 통쾌하지? 이제 복수한 거지, 이제? 정말 고마워 자기야. 나 자기 때문에 완전 사이다 마신 기분이야. 아, 그냥 전혀 더 괴롭힐 걸 그랬나? 아니야, 잘했어. 그 정도가 딱 좋았어. 우리는 웃으면서 백화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손을 꼭 잡은 채로.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불행했지만 그 불행을 멋지게 극복하고 오히려 성공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저의 상황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회사는 잘 되고 있고 아내와의 사이도 좋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2명의 예쁜 아이들을 키우는 중이고요. 한 명은 저희가 낳은 자식이고 다른 한 명은 입양한 자식이랍니다. 아내가 이전부터 고아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는 결혼하면 꼭 자기 배로 낳은 자식 외에 입양을 할 거라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각각 여자아이 1명, 남자아이 1명이고 요즘은 저희 부부는 아이들 놀아주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아이들이 한참 호기심 많을 때라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너무 귀엽고 삶의 낙입니다. 전에는 남자아이 이름이 태영이인데 태영이가 저보고 왜 다른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뭔가 아이를 위한 답변을 해주고 싶어서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천문과학관에 놀러 갈 계획입니다. 여자아이 이름은 태희인데 태희는 돌에 관심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자꾸 밖에만 나가면 돌을 줍더라고요. 태희 방에는 그래서 돌이 쌓여 있어요. 태희는 확고한 꿈이 있는데 돌을 연구하는 돌박사가 되겠답니다. 태희는 제주도에 지난번에 놀러 갔을 때에도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돌 하르방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구멍이 뻥뻥 뚫린 현무암을 보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제 아내와 저는 아이들을 예쁘게 키우는 것 외에도 자주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봉사 종류는 다양해요. 어르신들 안마해드리기, 밥 챙겨드리기나 장애인들 수발을 들어주거나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 말동무해주기 등등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희 부부는 돈을 저희가 많이 버는 만큼 사회에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도 열심히 하면서 봉사도 하고 사니까 참 뿌듯합니다. 저는 최근에 버킷리스트를 썼는데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아요. 가보지 못한 나라들도 있고 저만의 옷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꿈이라 요즘은 주말마다 취미로 옷을 만드는 의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은근 재미도 있더라고요. 3년 안으로 제 브랜드를 만들 거예요. 아내랑 같이요.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SJYP라고 부부가 하는 의상 브랜드가 있는데 이 부부를 보니 저희 부부도 이렇게 부부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아내와 함께 열심히 옷 만들기를 하는 중입니다. 아내는 미대다 보니 저보다 미적 감각이 좋아서 그런지 더 빨리 옷 만드는 걸 배워서 얼마 전에는 블로그 마켓도 열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블로그 마켓을 이용해서 직접 디자인한 옷을 팔았어요. 다른 꿈도 더 있어요. 죽은 뒤에는 장기 기증을 하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무로 태어나서 유로 살다가 무로 돌아간다고 하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으니 아무것도 없이 죽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의 다사다난했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어떤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는 진짜 해피엔딩이었어요. 주인공은 처음에 불행이 차였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멋진 아내를 얻고 멋진 창업 성공을 이루어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차근차근 본인의 꿈을 이뤄가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가 좋죠. 이번 이야기가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